정치권에서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캠프에 많이 안 들어간대요. 그게 서로 불편하고 서로 적이 돼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현역으로 어떤 캠프에 더군다나 사실은 비주류인 이재명 시장 캠프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들어간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 일단 이재명 시장님이 우리 은행장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일단 친서관계가 네. 있어. 친소라기보다 신뢰관계죠. 네. 예, 일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요.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시장님께서 대권을 도전한다면 대권의 어떤 그 굉장한 컨벤션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즐거운 이 자극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 회자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럴 때 제가 그 돕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당연히 현역 의원 중에 그렇게 그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의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뭐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현역 의원 유일한 뭐 지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아니죠.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좀 그랬고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셔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 대선 주자 경쟁자로서 이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많고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좀 뭐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단지 주빌리은행 건을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 하면 지금 산적해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그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저는 성남시 가서 좀 놀랬던 게 그 공무원 조직하고 일한다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여러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그렇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는 그 뭔가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의 안을 찾아갖고 오세요.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의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활발하게 공무원 신분에도 알아서 그 정책 내용을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성남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시장님의 그 선명성이 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그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그에 따르는 승진, 그에 따르는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혹시 만기 질람은 아니죠?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큰 그림 그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게 공무원들이 피곤해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딱 맡기고 그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 공으로 치하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성남시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 지역이죠. 이게 계층 간 갈등이 그렇죠.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 간 갈등도 심하거든요. 구시가지와 분당 이 경제력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분당 같은 이제 조금 부유한 곳에서는 우리는 늘 세금만 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시가지의 이게 복지 재원으로만 쓰인다. 뭐 이런 그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때는 분당 독립도 뭐 얘기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분당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선하실 때 분당에서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시고 현재는 국회의원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 능력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것은요. 일단 부패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이거는 자기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왜 그러냐면 박근혜처럼 모호한 단어를 이용해서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5만 가지 부패와 환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명확하게 찝어주면 또 이 안에는 토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가능한데 이 단어를 모호하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일단 헷갈려서 토론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고 지도력이 있다. 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네, 이재명 네.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유의미하게 올라간 사람이 사실상 네. 처음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메시지가 단문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쉽습니다. 꼬리를 물지 않아요. 예.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한 15%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 추세에서 봤을 때 이재명 시장 지지율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캠프는? 만족 못하죠.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역동적이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 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뭐 지지율이 굉장히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지율이 그 반등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좀 부족하죠. 그 기초단체장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 대표님 같이 대권 후보셨던 분과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정치적 주요 인사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 그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인지도 면에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예, 근데 심지어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그 분노의 눈높이와 맞는 예, 그 일관성 있는 선명한 메시지들을 유지하시면서 지지율이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굉장히 주목받아서 저희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이제 탄핵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이제 문 대표님의 대세론으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안 지사님이 또 나름 중도 확장 이걸 통해서 좀 2위로 치고 올라오시면서 언론에서 한동안은 이재명 시장님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이슈 파이팅 못했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지도에서 열세이신데 그렇게 그 언론에서 사라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것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뭐 아직 탄핵이 다 그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주요한 하나의 꼭지로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님도 어쨌든 그 단독으로나마 언론에 출연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신념, 철학, 대선 주자로서의 여러 비전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사실상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선거인단 모집이 한 120만 명 정도 네. 오늘 현재 모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토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다 다르겠죠. 원하는 바가 내가 이 토론에서 어떤 시기에 장점을 어필해가지고 네. 어떻게 지지율을 다시 올린다 이런 네. 건데 일단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선 목표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1차 경선 2등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시네. 결선에서 네. 뒤집는다 이런 전략.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적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일단 시장님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가세요. 우리도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그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이재명이다거든요. 정말 본인이 후보처럼 뛰는 그 지지자분들이 많고요. 일례로 제가 아는 저희가 이제 흑수저 후원회장단을 공동 후원회장단을 수십 분을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본인이 직접 6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정말 안 나가는 동창회도 나가고, 네. 그리고 온갖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님,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기분으로, 그런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돼야만 우리나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계시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고마워야 된다. 그러니까 왜요?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희정이.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다 2등을
이재명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현재 지지율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후원회를 다 오픈을 했죠. 이제 곧 문 대표님이 이제 제일 늦게 오픈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그 문 대표님 후원금 수준으로 저희가 보름 좀 넘었는데 지금 얼마쯤 모으셨어요? 지금 10억 넘었죠. 우와. 오. 예, 근데 대학생이 10,000원 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 최저 임금 1시간치 보내기도 하고요.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네,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돈들이 쌓여서 10억이 넘었다. 사실 저희는 매일매일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예, 이분들이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나온 보도를 봤거든요. 네. 실제로는 진짜로 그래요? 이재명 하면 선명성 그리고 센 발언, 요거는 이제 뭐 사이다 발언 이렇게 표현들 많이 했는데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장점은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이다. 네. 성남시에서 해왔던 그 실험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전략. 맞습니다. 예. 그거고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거보다는 캠프가 그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진용을 갖추고 좌장 우리 이렇게 이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조금씩 이렇게 회의 체계 갖추면서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이 대통령 후보보다는 그 원래 이재명 시장님의 캐릭터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같이 예, 표현하는 그런 그 캐릭터였다면 그때 그래서 좀 투박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캠프가 구성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정무적으로 대통령 후보답게 말하기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 선명성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 일례로 TV조선 폐간 예,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폐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예,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후보가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다. 트럼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저희도 솔직히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되는 거죠. 예. 박근혜. 우리 편이고 아니건 언론에 대해서 누가 뭐 폐간을 결정할 수 있느냐. 탄핵 대상입니다. 예, 네, 운동을 그렇게 운동 단체가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거다. 그러니 그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관훈 클럽 가셔서 적절치 않았다. 네. 아이, 살이 구겨졌는데. 아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후보가 하면 대통령도 되기 전에 탄핵되거든요. 근데요,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대처를 네.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요. 이 대처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오히려 예. 더. 그래서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원로 언론인 분들이 막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싸움을 방어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원하게 여기서도 시원하게 하셨죠. 적절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율 반등에 전 모멘텀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일단 토론에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 것 같고 네. 하나는 탄핵 결과. 네. 여기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안희정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그러면 그 토론을 준비하는 캠프의 자세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최대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더 많이 보여드리느냐가 저는 토론회에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은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많은 그 지역이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갈등이 통합이 됐고, 하다못해 청년배당 정책으로 지역 상인들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냥 이게 매출이 늘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래시장에 젊은 친구들이 온다. 그리고 이 청년 배당을 해서 월 10만 원 받은 청년들이요. 월 10만 원 더 써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내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 지역 화폐를 통한 정책이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했던 이 보조수당이라든가 여러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힘있게 심플하게 그렇지만 결과는 좋게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가 동질감, 공동체성 이런 걸 재확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식의 혁신적인 성공의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이 이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드리느냐. 그냥 싸우고 그다음에 다 고치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이런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개혁을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서 추진하되 그게 질서를 잡고 그 질서 안에서 다시 통합이 되는 무원칙한 연대나 무원칙한 통합이 아니고요. 질서가 전제된 상태에서 통합하는 후보라는 그래서 훨씬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이런 반론은 어떠세요? 네. 이 사실상 이 뒤에가 다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표 공약이니까. 근데 이를테면 성남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네. 수당으로 인한 그런 복지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약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거든요. 현재에서 정말 결이 다른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 그거라고 보는데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내신 공약들을 보면 거의 어렸을 때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단계 학생들까지 올라가고 청년까지 가고 그 사이에 농어촌 들어가고 장애인분들 들어가고 노년들까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1년에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에 관련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라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반론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성남에서 된 게 왜 나라에 적용이 더 가능한 실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강조하고 성남은 싶고요. 그래도 예산이 좀 어느 정도는 되는 아닙니다. 성남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되셨는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게 재정이 파탄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그때였고 아닙니다. 네. 그게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 단식하실 때 네. 적자가 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자치단체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네네네. 시장님 자체는 복지를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남아 도는 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방 교부금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자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자립은 어느 정도 완성은 했지만 1인당 사실은 그 시민들 1인당 쓰는 복지비 이거는 오히려 이 성남시가 타 지방 도시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방 교부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성남시에서 아낀 지방 재정 플러스해서 복지를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끊어버려 가지고 1인당 쓰는 돈은 더 적어진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정무위원회의 그 예결산 소위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지방정부, 지자체의 그 기초단체의 그 재정을 아끼는 게 훨씬 어렵지. 정부의 재정은 너무 방법이에요. 오히려? 예, 너무 낭비성 지출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예산에서 7%. 그러니까 모수가 작으면 훨씬 절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7% 줄이는 게 너무 훨씬 어려운 어렵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7% 줄이는 것보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 부유한 뭐 지자체라고 하지만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뭐 또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지방도시보다 1인당 이 시민한테 쓸 수 있는 재원 대단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예, 의지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성남시에서 했던 실험은 이거거든요. 지역 통합하고 그리고 또 이 가계 소득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지역 안에서 순환이 되도록 한마디로 이 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저성장의 늪이거든요. 돈이 돌도록 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뚫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에 다시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미 IMF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지금 왜 전 세계가 저성장이냐? 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불평등. 이 극단적인 불평등이라 하면 소수 1%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1%가 전체 부에 뭐 한 30% 가까이 그 독점하고 있고 뭐 세계 전 세계 그 10명의 부자가
몇십억의 이 사람들이 쓰는 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런 게 결국은 돈이 순환해야만, 경제는 순환해야만 성장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거는 순환하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IMF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요 이제 그런 이 세계 이 경제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게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도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심지어 아베 신조 같은 경우 대기업 쫓아가서 최저임금 올려달라. 라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행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은 이 가계 소득이 늘고 이게 소비로 이어지고 그래야만 다시 기업이 매출이 늘고 그리고 기업이 활력을 찾고 그래서 기업의 생태계가 사실은 소비 구조가 건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게 뭐 공통의 사실은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성남시에서 실험한 거예요. 실험했고 성공을 했고 이걸 대한민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평성이란 사이다 발언 박근혜 물러가 이게 아니고요. 네. 복지 니들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해보니까 쉽더라. 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복지할 수 있고 그건 의지의 문제고 그 리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렇죠. 정책의 우선순위. 그렇죠. TV 토론이나 라디오 토론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 축구 선수로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은 약간 메시 같은 느낌이에요. 현란한 드리블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뭐 노무현의 재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쩌면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는 오히려 안희정을 향한 공세 같은 게 더 많아질 것 같은 예상 한번 해보세요. 뭐 전략은 그런 전략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안희정 지사님을 공세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상 대세론인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문 대표님에 대해서 지지도 하지만 또 일부 우려하는 것 중에 대목이 그게 충분히 지금 산적해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의 통합적 능력, 그리고 추진 능력, 일관성 이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아마 대표적인 게 그 야권 연대가 없이 정권 교체되고 나면 우리 여소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개혁 과제도 사실은 민주당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과 네.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포함 그쪽과 바른정당까지도 포함해야죠. 네. 그런 쪽과 연대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그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가능하지 네. 못하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 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네.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이제 걸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정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분당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국민의당이 연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여소야대인데 결국 연정의 파트너로서 바른정당을 러브콜을 하는 수밖에 없어질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개혁 드라이브는 오히려 전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까지 포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른정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뭐 상당히 그 진보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안보만 빼고는. 네. 경제개혁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꽤 있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유승민 후보님 그 노동정책 봐도 굉장히 꽤 괜찮은 게 많았죠. 괜찮죠. 최저임금. 진일보한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국민의당하고 그렇게 통합이 이렇게 연대가 안 된 선상에서 바른정당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표님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한번 경쟁했던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정도가 심하고 그러면 이걸 뛰어넘기 위한 문재인 대표님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만큼 이제 그런 노력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근데 그 문제는 오히려 안희정이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안 지사님은 이런 원칙에서 야권 연대가 아니고요. 아예 예, 대연정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력을 나눠 먹는 것과 같은 방식. 이거는 오히려 그러면 뭐 국정원장 누구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비주류인 내가 더 낫다. 이겁니까? 이게 차별화예요? 아예 비주류인 내가 들어갔다가 아니죠. 원래 2위였다 지금 잠깐 떨어지신 그렇죠. 거니까 예, 뭐 아예 비주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통합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에서의 통합 능력 강조하는 이유도 시장님은 거기 심지어 보수단체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지지를 많이 동의합니다. 받으시거든요. 관변단체도 예. 지지했다는 네, 얘기 그래서 듣고요. 대한군인의 편이라고. 그래서 이 통합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소통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매체의 기자분들도 되게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너무 매력적이다. 예, 이런 얘기 하시고. 뭐 동의합니다. 네. 저도 쪽지 보내면 즉시 답이 와요. 네, 예, 네. 늦으면 늦어서 미안하다고 꼭 네, 와가잖아요. 네. 직접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하신 건데 그런데 이렇게 토론에 나가서 지난하게 설명 못해요. 못하죠. 자 네. 그래서 네. 지금 핵심이 14, 17이란 말이에요. 네, 공중파. 네. 예, 그다음에 17일은 종편 통합 네.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을 엎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딱 한마디로 내가 어쨌든 안희정 밟고 전략은 너처럼 안 되지. 예, 그런데 이 킬러 컨텐츠가 좀 있나요? 킬러 콘텐츠는 사실 재벌 개혁에 대한 선명성이고요. 예, 네, 예. 일단 그동안 이거 청기누설입니다 지금. 예,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뭐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 야권 연대 이거와 야권 그다음에 연대와 재벌 개혁, 재벌 예, 선명성. 저는 개혁의 방향과 목표 의식, 내용 이런 거는요 선명할수록 개혁이 빨리 완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자고우면 하면서 개혁이 실종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거든요. 특히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권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야 네, 일사불란하게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시그널을 이것도 던졌다가 조금 바꿨다가 이게 사실상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약간 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막 그렇게 할 것처럼 했다가 수정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내성이 생기고 시장에 불신이 생기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렇죠. 개혁 정책이 전혀 약발을 안 먹게 되는 재벌 상황이죠. 체제가 오히려 강화됐고 그렇죠. 양극화 더 심화됐죠. 예, 부동산 잡겠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이유가 그렇죠. 시그널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저희들 방송에서 지지자 토론이라는 걸 해요. 일반 지지자들 중에 내 후보를 홍보할 사람들 오세요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자분들 지금 한 40명 정도 줄 서 있어가지고 섰네요. 네. 대선 때까지 못 끌어내는데 네. 문제는 그때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후보 단점 말해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캠프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인간적으로나 뭘로 네. 봤을 때 우리 후보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요즘에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좀 세련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촌스럽다 이거죠. 투박하다는 네. 평가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머슴 뭐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 의도적으로 뭐 언론에 제가 먼저 우리는 머슴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더니 시장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이제 좀 자제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남에서는 되게 잘 먹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좀 촌스러운 면이 있어서 네, 네, 좀 네.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나는 네.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이기도 한데 또 그게 그 여성들 표나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 후보는 특히 시장은 사실 머슴이 맞죠. 좋죠.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리더이길 바라죠. 예, 끌어주는. 예. 근데 내가 섹시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내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네네네. 그 정책 제안 같은 거 하시면서. 예. 그 이후로 뭐 가끔 실제로 그 네. 대변인님께서 보시는 이재명 시장의 인간미는 어떤 거예요? 그 실체를 한번 알고 싶네요.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는데요. 음. 되게 개구지세요. 음. 예, 굉장히 개구지시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놀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막 모션도 많고요. 예, 막 그냥 막 그 괴상한 표정도 뭐 거의 뭐 그 개그맨처럼? 이게 코미디 배우처럼 표정을 짓고 말씀하셔갖고 토론에 나가서 저러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귀여운 상이에요. 귀여운 예. 게 많아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요, 굉장히 팟캐스트가 어버키웠다 할 정도로 네. SNS나 팟캐스트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네. 우호적 지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실제로 그 너무 우리 곁에 있던 분이다 보니까 네. 대장 리더 느낌보다는 어떨 때는 진짜 친구 같은 느낌 네. 들을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요. 쪽지 보내면 답변하신 분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특징이고 인간미라고 저는 그분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돼서 답을 안 하는 걸 당해봐야 그때서 이제 욕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하실까봐 돼서도 걱정이에요, 저는. 할까봐 걱정이에요. 왜냐면 트럼프도 그게 굉장히 그렇죠, 그게 구설에 문제예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인적 사견의 메시지보다는 그렇죠. 그 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메시지 던지고 트위터 날리고 맞아요. 그중에 실수할 네. 때가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시장 이분께서는 전 술 드시는지 잘 드시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잘 드세요. 잘 드시고요. 네, 전 딱 한 번 많이 먹어봤는데요. 그때가 이제 총선 끝나고 먹어봐야 알아요. 예, 사람은. 성남시에 당선되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음. 네. 근데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친절하고 돌쇠 심부름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지만 박근혜 쪽과는 굉장히 선명하게 싸우는 그런 네, 이미지를 그렇죠. 줬는데 아주 뭐, 투사였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촛불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국민의 뜻만 보고 간다. 네. 뭐 국민의 뜻.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15%까지 올랐다. 저는 처음에 이재명 시장 인터뷰하고 한참 그 뜨기 전에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1% 나오고 그런 막 이분이 SNS로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가 됐어요. 10%만 넘어도 지지율이 격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반론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뜻은 15% 정도만 이재명을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론조사를 참고를 해야지 그게 하나의 주요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렇죠. 최근엔 또 뭐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잘안 자주 맞죠. 좀 실제 민심하고 많이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고 트위터에서 이제 의혹들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묻고 안희정 후보 묻고 그냥 넘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의 트위터를 많이 봤거든요. 실제 그런 좀 왜곡된 조사가 사실인 걸로 밝혀진 건 있나요? 그런 조사는 이미 뭐 이렇게 녹취도 한 게 있고 한데 그거는 그게 여기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별도의 조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녹취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우리 당은 2명만. 한국당은 홍준표 까지 넣었죠. 예, 지사님까지 해서 막 여러 명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기준이 다 수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좀 많이 왔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요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한국당 다 합쳐도 1%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경선에서 만약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선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는 뭐 문재인 후보를 결정이 됐다고 쳐요. 그 후에 어떤 태도.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직 공무원이에요. 네네. 대선으로 국면에 들어가면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못해요. 네네. 그런데 캠프를 차릴 때 아마 문캠의 어떤 스타일로 보면 이재명 시장 쪽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영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쪽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만 고정돼 있는 거에 대한 욕을 먹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집단이라서 그럴 때 지금 이 캠에 계시는 분들은 문캠에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영이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럼요. 저희가 어쨌든 한 팀이잖아요. 예, 한 팀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과제들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 누가 더 적임자냐, 이거를 경쟁하고 있을 뿐이지, 뭐, 저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출마를 포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개혁의 대상. 네, 그래 그건 조금 네. 이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시장 공약 중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공약 이거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진짜로 대통령이 되면 꼭 할 것 같은 이 히든카드 같은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히든 카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알려졌나요 이제는? 그 뭐 열심히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계신데 히든 카드는 가계부채 공약이고요. 아. 네, 저희 이제 의원실이 그 저는 자부하건대 우리 당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저희가 밑바닥까지 다 알기 때문에. 대변인만 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정책개발까지 같이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 공약은 아직 발표 안 했고요. 예, 어. 곧 할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자긍심을 느끼는 게 문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가계부채 공약은 예, 약간은 이미 다 된 거. 예. 총선 공약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법안이 법사에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발표된 가계부채 공약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뒤처진 공약일 수 있고 근데 신상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공약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현재 진행형인 거고요. 저희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가계부채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히든 그 카드 중에 하나고 그거보다 좀 마이너하지만 네.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시장님이 뭐 어떤 분은 파토스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셨던데 사실 감성적이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유기견 행복이 네. 성남시청의 그 강아지, 아하. 예,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예, 크니까. 예, 근데 행복이를 원래 개고기 시장에서 모란시장. 예, 예, 이렇게 다시 구출을 한 거죠.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약속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성과도 있죠. 모란시장의 없앴잖아요, 문제를 예, 이제. 해결을 하셨어요. 없앴어,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이해관계가 어떤 충돌하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네.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네. 이렇게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를- 생존권과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네. 그런 이 문제가 충돌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신 거예요. 설득을 해낸 거예요, 네, 그분들을. 네, 상인들을 설득해서 생존권을 좀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후에 소통 과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전 정말 그거는 예. 감동받았어요. 아니, 네. 저도 개를 3마리나 집에서 키우는 네, 네.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후보가 애묘 혹은 애견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면 네. 누구라도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그거에 혹해서 이렇게 빵긋 웃게 돼요. 네. 아, 저 사람과 나의 공감대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박근혜도 진돗개 키우거든. 아니 하여튼 진돗개를 멋지게 키우시는 거랑 근데 예. 모란시장 거는 그렇죠. 다르죠. 예, 네. 애묘 뭐 이거는 어떤 이미지에 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냥 이제 감성적 터치에 네. 불과한 거죠. 근데 정말 이런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사회적 잡음 없이 해결했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저는 이재명 시장 하면요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선명성은 열린 전국에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월호 관련한 부단한 네. 관심 그리고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세월호 의혹에 있어서의 끝까지 부딪혔던 국정원과 싸웠다는 측면에서 제가 정말 인정해드리는 정치인인데 그래도 이재명 시장 하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는 공약은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이의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라고 네. 보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핀란드처럼 네네. 지금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실험한 게 2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려했던 것들은 안 나타난다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셨던 부분이죠. 네, 뭐 연구까지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 밖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일할 때 소비 심리학,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걸 많이 공부도 좀 하고 교육도 했었어요. 경제학을 원래 하셨나요? 뭐 행동 경제학 쪽을 그냥 네. 혼자 공부한 거죠. 아, 예, 네. 예. 그리고 실제 그 많은 현장에서 체득하면서 그걸 또 이론과 연결시켜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복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밖으로 밀어내는 복지를 가지고는요. 이거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별적 복지 말하는 네, 거죠. 선별적 복지가 가난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주 사소하지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그 해봤거든요. 저축을 하면 10만 원씩 매칭으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1+1이 되는 네, 거잖아. 1+1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그 과정에서 돈을 얼마를 내가 더 받게 됐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요. 내가 저축하는 사람이고 내 저축을 누군가 응원해준다. 아. 이런 공동체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내가 저축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이 두 가지가 모럴 해저드의 상당 부분을 다 제거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 예, 믿어주는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네거티브한 정책이에요. 추방, 예. 배제.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죠. 곤란해서 낙인. 한다. 예. 예. 이런 거에서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 소득으로 소득을 주면 예. 그리고 사실 노동은 이제 노동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아니고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아실현의 그 수단으로서의 노동 이렇게 가기까지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계들이 다 일할 텐데 로봇들이 일하고 할 텐데 이럴 때 소득은 그래서 소비의 수단으로서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의 순환의 수단 그리고 이 공동체의 통합의 수단 이렇게 해서 주어진다면 저는 그 정책적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 믿음을 전제로 했던 내용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거대한 뭐 경제 민주화나 뭐 네. 이런 거에 맞서는 정책이라고 좀 봐지는데 네. 이렇게 낙수 효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냐가 저는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은 좀 마련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급식 논쟁 때 이미 그렇죠. 우리가 그 상당히 굉장히 큰 고정관념 편견의 그 틀을 한번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뛰어넘은 게 뭐냐면 뭐 부자 아들, 뭐 재벌 아들한테도 급식비 줘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이전과 같으면 과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같으면 맞아. 그러면 안 돼. 세금은 적게 받고 국가가 쓸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데만 써야 돼. 이런 인식을 뛰어넘은 게 무상급식에서의 그렇죠. 논쟁이었고 승리였잖아요. 그렇죠. 보편적 복지를 예.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나도 급식비 주면 좋아. 난 받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복지비를 받으면 내가 그 마치 못 사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이런. 막 노력 안 하고 공짜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낙인 찍는 것 같아서 거부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복지 담론 논쟁이 좀 이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논쟁도 저는 한 단계 더 그 올라가는 하나의 논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자꾸 많이 주겠다는데 가능하냐? 솔직히 이제 그 거짓말 아니냐? 그렇죠. 앞으로 노동이 실종한다는데 일자리가 150만 개, 500만 개가 사라진다는데 지금 뭐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는 얘기를 하면서 가짜 그 약속을 하느냐?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는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막 쭉쭉 뻗어나가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예, 그거 안 하고 계속 이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서 그래서 계속 3차 산업에 머물러서 계속 이럴 수는 없는 일자리를 건데. 위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논쟁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또 복지도 이제는 정말 그 공짜가 아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받는 거다. 그렇지. 예. 그리고 화폐에 대한 개념도 내가 돈을 벌어서 생계 수단 혹은 축적의 수단. 그렇잖아요. 부를 이만큼 축적하는. 이게 화폐다가 아니고 화폐는 그냥 소비의 수단, 그렇죠. 유통의 수단이다. 그렇죠. 나의 뭔가 이렇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한 건 뭐냐면 6,500조의 국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겨우 7조밖에 세금 안 내. 여기까지 아주 좋아. 네네. 받아들이 굉장히 좋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역 화폐로 줄게. 여기까지 좋아. 네. 그죠?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메커니즘이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부자도 아니면서 나가 세금 더 낼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에 이 논쟁의 돌파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짧은 키워드로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근데 오히려 그렇죠.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많이 말씀드리냐면요. 이전의 정부까지는요. 복지는 선별적 복지여야 된다고 강조해놓고 세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똑같이 내는 보편적 증세를 해왔어요. 그렇죠. 오히려 부자는 간접세. 덜 냈죠. 그렇죠. 간접세를 예, 예. 통해서. 그래서 누진 적용을 하기는커녕 부자들한테 자꾸 돌려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법인 실효세율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효세율이 20%가 안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20% 이상 세금 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3% 이상. 예, 예. 그렇게, 그러면 개인, 유리지갑의 직장인들보다 그렇게 500억 이상의 그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 법인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세 형평성에서 아주 문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증세는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너무 거꾸로 좋다. 바꿔야 바로 된다. 그겁니다. 예, 제가 예. 원하는 예. 게 저희 팟캐스트를 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안희정 같은 사람 봐봐. 네. 무슨 공짜밥 어쩌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 떨어져 진짜. 실제로 지금은 수출 위주 경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려면 지금 핀란드에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70만 원씩을 실업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일단은 7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은 처음에는 그런 걸 실업수당 같은 것이 안 나오게 할까봐 사람들이 쉬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70만 원씩이 실업자들한테 나가니까 이걸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창업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내수 살리는 데는 제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좀 맛을 알게 되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명 시장 통해서 기본소득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네. 훨씬 더 진보적인 정당이나 단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많이 네.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급의 사실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정당 후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혁명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선 국면은 훨씬 전에 네. 분명히 다음 대선 19대 대선 때는 아젠다로 새누리당 부류들이 그 이야기를 오히려 정반대로 기본소득을 받을런지도 받을 몰라. 수도 모르겠다라는 막 얘기를 이러면서. 했었던 게 사기로. 그 정도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로 다 써먹을 만큼 써먹었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아젠다 선점을 지금 이재명 씨가 하고 있는 지점에서 네.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대선에는 정말 전국민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네.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나오는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자기 결에 맞는 후보를 이렇게 대변한다는 게 일시적이지만 그렇죠. 네. 불만사항은 없으세요? 후보한테 뭐 안 밀어준다라든지 뭐. 후보님은 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과 변신이 빨라요. 예. 그러니까 가끔 그 불만이라기보다 좀 짠할 때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주류, 엄청난 비주류인 건 사실입니다. 서름 같은 거? 그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있죠. 변방사토로.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막 속에서 너무 화가 성불이 나는데, 나. 네, 하다못해 그때 썰전 나갔을 때, 저는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패널이 훈계를 하는 건 정말 매너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녹화 장소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장황하게 훈계를 했어요. 당신이 뭘 하냐, 공부나 더 해갖고 와라. 재정을 이런 투였어요. 아냐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옆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심한 디스. 아유, 다 알 수는 없지. 이 정도만 해도 뭐. 얘는 이만큼 한 게 잘한 거야. 이런 말리는 시누이 같은. 네. 그때 정말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제 나와서 그 후보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전략적으로 화내겠다라고 맘먹을 때만 화난다. 오. 그거는 이제 자기 포장이고. 근데 그런 비난들을 극복해야 그렇죠. 네. 최종 리더가 될 수 자기는 있어요. 즐긴다. 네, 즐겨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태도의 문제라고요. 예. 그렇게 태도를 받아주는 게 성숙했다는 증거인 거지. 성숙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서운데? 무서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서 커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이재명- 좀 짠했어요. 짠해요. 네. 제가 봐도 짠해요. 네. 만약에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방송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그 포지션이 없었다면 진보 정당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또는 문재인 후보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서로에게 고마운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일단 보는 네, 거고요. 네, 예, 네. 한 당으로 봤을 때 한 당이 정권 교체를 해내는 데 있어갖고 가장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경선에 돌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경선에 들어갔을 때 그 후보들이 어떤 위치를 갖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바쁘신 가운데 다른 데 가야 되는 일정을 제가 뺏어가지고 꼭 나오시라고.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예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나와본 거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저도 그냥 유의미한 그 레이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이분이 반드시 좀 대통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그 표 나왔던 것들 그 우리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또 역동성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불가능한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한간에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깝다. 정말 찍고 싶으나 이번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꽤 분들 있으시다는데요. 많죠.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경선에서는 반드시 이재명 시장님에게 과감히 투표해 주시고 결선을 만들고 그래서 또 한 번의 역동적인 우리 대선 선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 된다. 네. 그런 후보, 그런 구호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확실해요. 야, 내 친구가 대통령 됐어. 네. 네, 이렇게 자랑하고 네. 싶어요. 네. 네. 각 캠프 대변인들 말씀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재윤경 의원이셨고요.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약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거든요. 현재에서 정말 결이 다른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 그거라고 보는데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내신 공약들을 보면 거의 어렸을 때 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단계 학생들까지 올라가고 청년까지 가고 그 사이에 농어촌 들어가고 장애인분들 들어가고 노년들까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1년에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에 관련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라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반론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성남에서 된 게 왜 나라의 적용이 더 가능한 실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강조하고 성남은 싶고요. 그래도 예산이 좀 어느 정도는 되는 아닙니다. 성남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되셨는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게 재정이 파탄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그때였고 아닙니다. 그게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 단식하실 때 네. 적자가 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자치단체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네네네. 시장님 자체는 복지를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남아 도는 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방 교부금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자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자립은 어느 정도 완성은 했지만 1인당 사실은 그 시민들 1인당 쓰는 복지비 이거는 오히려 이 성남시가 타 지방 도시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원래는 그 지방 교부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성남시에서 아낀 지방 재정 플러스해서 복지를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끊어버려 가지고 1인당 쓰는 돈은 더 적어진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정무위원회의 그 예결산 소위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지방정부, 지자체의 그 기초단체의 그 재정을 아끼는 게 훨씬 어렵지. 정부의 재정은 너무 방법이에요. 오히려? 예, 너무 낭비성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산에서 7%. 그러니까 모수가 작으면 훨씬 절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7% 줄이는 게 너무 훨씬 어려운 어렵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7% 줄이는 것보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 부유한 뭐 지자체라고 하지만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뭐 또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지방도시보다 1인당 이 시민한테 쓸 수 있는 재원 대단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예, 의지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성남시에서 했던 실험은 이거거든요. 지역 통합하고 그리고 또 이 가계 소득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지역 안에서 순환이 되도록 한마디로 이 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저성장의 늪이거든요. 이 돈이 돌도록 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뚫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에 다시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미 IMF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지금 왜 전 세계가 저성장이냐? 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불평등.
이 극단적인 불평등이라 하면 소수 1%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1%가 전체 부에 뭐 한 30% 가까이 그 독점하고 있고 뭐 세계 전 세계 그 10명의 부자가 뭐 몇십억의 이 사람들이 쓰는 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런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분당 같은 이제 조금 부유한 곳에서는 우리는 늘 세금만 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시가지의 그 복지 재원으로만 쓰인다. 뭐 이런 그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때는 분당 독립도 뭐 얘기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분당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선하실 때 분당에서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시고, 현재는 국회의원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 능력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것은요. 네. 일단 부패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이거는 자기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왜 그러냐면 박근혜처럼 모호한 단어를 이용해서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5만 가지 부패와 환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명확하게 찝어주면 또 이 안에는 토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가능한데 이 단어를 모호하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일단 헷갈려서 토론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고 지도력이 있다.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이재명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유의미하게 올라간 사람이 사실상 처음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메시지가 단문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꼬리를 물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문제는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한 15%쯤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 추세에서 봤을 때 이재명 시장 지지율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캠프는? 만족 못하죠.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역동적이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 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뭐 지지율이 굉장히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지율이 그 반등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좀 부족하죠. 그 기초단체장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 대표님 같이 대권 후보셨던 분과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정치적 주요 인사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인지도 면에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심지어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그 분노의 눈높이와 맞는 그 일관성 있는 선명한 메시지들을 유지하시면서 지지율이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굉장히 주목받아서 저희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이제 탄핵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이제 문 대표님의 대세론으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안 지사님이 또 나름 중도 확장 이걸 통해서 좀 2위로 치고 올라오시면서 언론에서 한동안은 이재명 시장 님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이슈 파이팅 못했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지도에서 열세이신데 그렇게 그 언론에서 사라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것도 이제 본격적인 그 원래 이재명 시장님의 캐릭터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그 같이 표현하는 그런 그 캐릭터였다면 그때 그래서 좀 투박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캠프가 구성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정무적으로 대통령 후보답게 말하기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 선명성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 일례로 TV조선 폐간
예,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폐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후보가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다. 트럼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저희도 솔직히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되는 거죠. 예, 박근혜. 우리 편이고 아니건 언론에 대해서 누가 뭐 폐간을 결정할 수 있느냐. 탄핵 예, 대상입니다. 예, 네, 운동을 그렇게 운동 단체가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거다. 그러니 그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관훈클럽 가셔서 적절치 않았다. 네. 아이, 살이 구겨졌는데. 아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후보가 하면 대통령도 되기 전에 탄핵되거든요. 아, 근데요. 실언을 할 수 있는데 대처를 네.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요. 이 대처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오히려 예, 예. 네. 그래서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원로 언론인 분들이 막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싸움을 방어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원하게 여기서도 시원하게 하셨죠. 그렇죠. 적절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율 반등에 전 모멘텀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일단 토론에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 것 같고 네, 하나는 탄핵 결과. 네. 여기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안희정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그러면 그 토론을 준비하는 캠프의 자세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최대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더 많이 보여드리느냐가 저는 토론회에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은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많은 그 지역이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갈등이 통합이 됐고, 하다못해 청년배당 정책으로 지역 상인들이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게 매출이 늘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래시장에 젊은 친구들이 온다. 그리고 이 청년배당을 해서 월 10만 원 받은 청년들이요. 월 10만 원 더 써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내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 지역 화폐를 통한 정책이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했던 이 보조수당이라든가 여러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힘있게 심플하게 그렇지만 결과는 좋게.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가 동질감, 공동체성 이런 걸 재확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식의 혁신적인 성공의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이 이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드리느냐. 그냥 싸우고 그다음에 다 고치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이런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개혁을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서 추진하되 그게 질서를 잡고 그 질서 안에서 다시 통합이 되는 무원칙한 연대나 무원칙한 통합이 아니고요. 예, 질서가 전제된 상태에서 통합하는 후보라는 그래서 훨씬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반론은 어떠세요? 네. 이 사실상 이 뒤에가 다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표 공약이니까. 근데 이를테면 성남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네. 수당으로 인한 그런 복지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아직 탄핵이 다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주요한 하나의 꼭지로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님도 어쨌든 단독으로나마 언론에 출연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신념, 철학, 대선 주자로서의 여러 비전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사실상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선거인단 모집이 한 120만 명 정도 네. 오늘 현재 모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토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다 다르겠죠. 원하는 바가 내가 이 토론에서 어떤 식의 장점을 어필해가지고 네. 어떻게 지지율을 다시 올린다 이런 네. 건데 일단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선 목표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1차 경선 2등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시네. 결선에서 네. 뒤집는다 이런 전략.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적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일단 시장님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가세요. 우리도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그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이재명이다거든요. 정말 본인이 후보처럼 뛰는 그 지지자분들이 많고요. 일례로 제가 아는 저희가 이제 흑수저 후원회장단을 공동 후원회장단을 수십 분을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본인이 직접 6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정말 안 나가는 동창회도 나가고, 네. 그리고 온갖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님,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기분으로, 그런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돼야만 우리나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계시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고마워야 된다. 그러니까 왜요?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희정이.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다 2등을 이재명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현재 지지율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후원회를 다 오픈을 했죠. 이제 곧 문 대표님이 이제 제일 늦게 오픈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그 문 대표님 후원금 수준으로 저희가 보름 좀 넘었는데. 지금 얼마쯤 모으셨어요? 지금 10억 넘었죠. 우와. 예, 근데 대학생이 10,000원 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 최저 임금 1시간치 보내기도 하고요.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네,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돈들이 쌓여서 10억이 넘었다. 사실 저희는 매일매일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예, 이분들이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나온 보도를 봤거든요. 네. 실제로는 진짜로 그래요? 이재명 하면 선명성, 그리고 센 발언, 요거는 이제 뭐 사이다 발언 이렇게 표현들 많이 했는데,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장점은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이다. 네. 성남시에서 해왔던 그 실험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전략. 맞습니다. 예. 그거고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거보다는 캠프가 그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진용을 갖추고, 좌장 우리 이렇게 이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조금씩 이렇게 회의 체계 갖추면서,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이 대통령 후보보다는 정치권에서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캠프에 많이 안 들어간대요. 그게 서로 불편하고 서로 적이 돼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현역으로 어떤 캠프에, 더군다나 사실은 비주류인 이재명 시장 캠프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들어간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 일단 이재명 시장님이 우리 은행장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일단 친서 관계가 네. 있어. 친솔하기보다 신뢰관계죠. 네. 예, 일에 대한 믿음이 좀 있고요.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시장님께서 대권을 도전한다면 대권의 어떤 굉장한 컨벤션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즐거운 이 자극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 회자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럴 때 제가 돕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당연히 현역 의원 중에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의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뭐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현역 의원 유일한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아니죠.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좀 그랬고,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셔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유의미한 대선 주자 경쟁자로서 이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많고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좀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단지 주빌리은행 건을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 하면 지금 산적해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저는 성남시 가서 좀 놀랬던 게
그 공무원 조직하고 일한다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여러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그렇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는 그 뭔가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의 안을 찾아갖고 오세요.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의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활발하게 공무원 신분에도 알아서 그 정책 내용을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성남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시장님의 그 선명성이 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그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그에 따르는 승진, 그에 따르는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혹시 만기 질남은 아니죠? 시시콜콜 거 다 간섭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큰 그림 그려주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게 공무원들이 피곤해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딱 맡기고 그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 공으로 치하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성남시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 지역이죠. 이게 계층 간 갈등이 그렇죠.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 간 갈등도 심하거든요. 구시가지와 분당 이 경제력 차이도 굉장히